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별들의 전쟁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확정됐습니다. 조 2위로 16강에 오르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어떤 험난한 고비를 만나게 될지 우려와 걱정도 있었는데요. 최상의 대진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이지만 1위로 16강에 오른 팀들 중에서 가장 수월한 상대라고 볼 수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8강 진출을 겨루게 됐는데요. 이 경기는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기도 했고 나란히 2001년생 동갑냉이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재능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맞대결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16강전도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선발 출전해서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큰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의 전력은 어떤지 또 쿠보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최근 프랑스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억가와 폄하 논란인데요. 르 파리지앵, 파리를 대표하는 일간지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왜 혹평을 하고 있고 또 깎아내리고 있는지 그 현지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실시됐습니다. 첼시와 잉글랜드를 대표했던 수비수 존 테리가 추첨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빠르게 대진 추첨이 이뤄졌어요. 조 1위 팀과 조 2위 팀이 만나게 되고 같은 리그 팀들은 16강전까지는 만날 수 없는 형태로 추첨이 이뤄졌습니다. 최종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포르투갈의 포르투와 아스널이 만나고요.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맞대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와 격돌합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하고요. 네덜란드의 PSV 에인토벤이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경기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이탈리아 클럽 라치오를 상대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떠나 독일 무대로 향한 이후 오랜만에 이탈리아 무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돌풍의 팀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만나고요.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와 경기합니다. 사실 이번 대진표는 4강이나 결승급의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전력차가 기우는 그런 대진표가 형성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르투 대 아스날의 경기도 아스날이 조금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는 강력했지만 스팔레티 감독도 떠났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떠나면서 올 시즌 세리에 A에서도 크게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차비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나폴리와의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와 레알 소시에다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1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파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의 경기는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최근 아틀레티코의 기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조금은 조 1위로 올라온 아틀레티코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에인토벤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라치오와 바이에른의 경기는 바이에른, 코펜하겐과 맨시티의 경기는 맨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한 것으로 보여 8강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빅클럽들이 대부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 언제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또 어떤 이변이 펼쳐질지 맨유가 최하위로 탈락한 것처럼 어떤 일이 16강에서 펼쳐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와 쿠보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나란히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서 살면서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스페인 문화권에서 자라온 두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쿠보 선수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성장을 하다가 쿠보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국제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 문제의 징계로 더 이상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뛸 수 없게 됐을 때 백승호 선수, 이승우 선수, 장결희 선수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냥 남았었잖아요. 남아서 조금은 경기 감각이 떨어졌었는데 쿠보 선수는 일본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FC 도쿄에서 무려 15살 때부터 하부리그긴 하지만 프로 경기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해서 어린 나이에 J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하면서 비록 레알 마드리드의 1군 공식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다시 유럽의 커리어를 열었죠. 이후 마요르카 임대 기간을 굉장히 잘해줬고 비아레알이나 헤타페에서는 조금을 고전하긴 했지만 다시 마요르카에 와서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친 이후 지난 시즌에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한 이후 마침내 최전성기를 열면서 올 시즌까지도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나서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미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서 1군에 데뷔해서 챔피언스리그 데뷔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마요르카에 와서 이제 완전 이적을 한 이후 쿠보와 함께 뛰기도 했고
쿠보가 떠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의 확실한 에이스로 활약한 이후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쿠보와 이강인의 맞대결이 성사가 된 것인데요. 일단 양 팀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파리가 2위, 소시에다드가 1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양 팀의 UEFA 랭킹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4위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36위입니다. 여태까지 양 팀의 챔피언스리그 역사라든지 또 객관적인 전력이나 선수단 구성이나 여러 많은 것들을 봤을 때는 파리가 더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뤘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를 이끌고 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는 팀의 하부팀부터 2군팀을 거쳐서 성장해왔던 소시에다드 성골 출신인 알과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를 했었는데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고 파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현재 양팀의 리그에서 상황을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 선두를 달리고 있고 소시에다드는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D조를 1위로 돌파하긴 했지만 인터밀란과 승점이 같았어요. 승점이 같은 가운데 원정 다득점 원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골득실차에서 앞서면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1위였던 것입니다. 3승 3무라는 기록으로 D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1위 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전력에 1위가 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홈에서 인터밀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물론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하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요. 그리고 잘츠부르크와의 원정 경기 2차전에서 2대0으로 완승을 했고 벤피카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 그리고 벤피카와의 홈 경기 3대1 승리 등 3, 4위 팀들을 확실하게 잡아내면서 무패의 흐름을 이어갔고 홈에서 잘츠부르크와 비기긴 했지만 마지막 인터밀란과의 원정 경기도 비겨내면서 말씀드린 골득실차 우세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인터밀란을 제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던 소시에다드가 현재 라리가에서는 6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6위로 시즌이 끝날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그런 성적인데요. 승점 30점을 얻고 있는데 현재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와 이제 승점 차이가 10점 이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권에서는 이미 멀어졌고 대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아직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3위 바르셀로나와 승점 5점 차, 4위 아틀레티코와 4점 차, 5위에 이제 빌바오가 유로파리그 진출권인데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나니까 다음 시즌도 유럽 대항전 진출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챔피언스리그 병행한 일정이 분명히 부담을 주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라리가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세 번의 패배가 모두 질만한 경기였어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졌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졌고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도 0대1로 석패였으니까 라리가를 대표하는 3대장을 제외하면은 패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시즌 첫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 지로나, 셀타비고, 라스팔마스와 모두 무승부를 거뒀던 것이 조금은 순위 경쟁에서 밀리게 된 요인이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가면서 본래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단의 변화가 꽤 많이 있었어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금은 정비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린 이제 풀백인 알바로 오드리오 솔라를 영입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풀백 라인에 베테랑 선수들, 조금 이제 나이가 든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고로사베르라든지 뭐 수비 라인의 사냥이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이제 디에고 리코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아스널에서 또 주전 입지를 잃게 됐던 스코틀랜드 풀백인 티어니도 임대로 데려왔고 또 러시아의 유망주인 자하리안을 영입하면서 중앙 지역의 리빌딩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비드 실바 선수가 원래는 올 시즌까지 선수 생활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십자인대 부상으로 은퇴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선 라인의 뎁스 강화를 위한 보강이 있었고요. 또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도 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에서 입지를 잃은 포르투갈 대표 출신 공격수 안드레 실바를 임대 영입했고 말씀드린 이 풀백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렌에서 활약하면서 이제 주가를 높인 아마리 트라오레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를 아마 마크하게 될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개편 속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오랜 부상에서 돌아온 이제 팀의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죠. 미켈 오야르사발이 7득점 1도움으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긴 한데요. 선발 출전 횟수라든지 또 공격 포인트 비중을 봤을 때는 쿠버 선수가 더 뛰어납니다. 뭐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전담 키커이기도 하죠. 쿠버가 6득점 3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가장 먼저 채울 것이 유력한 소시에다드 선수고요. 다만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브라이스 맨데스가 3골 1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이 브라이스 맨데스가 최근에는 뭐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가짜 고문 역할을 하는 등 뭐 라리가에서도 2골 3도움을 올리면서 가장 좀 이제 영향력이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 포메이션은 4-3-3 포메이션인데요. 오야르사발을 가짜 9번으로 쓰거나 안드레 실바를 9번 공격수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쿠보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가짜 윙어, 반대발 윙어로 뛰고 있고, 왼쪽 측면에는 이제 바레네치아 선수가 배치돼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오야르사발이 또 왼쪽에 배치돼서 공격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수비를 신경 쓰는 4-4-2대형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4-3-3일 때는 브라이스 멘데스와 메리노, 여기에 이제 수비밴드가 이제 포백 앞을 커버하게 되는데, 4-4-2 상태에서는 메리노와 수비밴드 두 명이 중앙 미드필드를 형성하고요. 포백 라인은 트라오레, 수벨디아, 르노르망, 티어니 혹은 이제 무뇨스가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서고 레미로가 골문을 지키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치렀던 베티스와의 경기를 보면 이제 실바와 자하레안이 이제 각각 선발 출전을 하면서 기회를 얻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멘데스를 최전방 가짜 9번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오드리오 솔라를 전진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있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이제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죠. 우마르 사디크도 쓸 수가 있고,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도 있고, 모모 알리쇼 같은 이제 공격 자원이 꽤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뭐 스페인 특유의 볼 점유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 내에서는 가장 선굵은 신속한 속공 축구를 하는 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성향을 보면은 카운터 어택과 세트피스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잘 뽑아내다 보니까, 또 공중전에도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골문을 타격하는 크로스 패스라든지 프리킥 상황에서의 킥이라든지, 또 측면에서 가운데로 컷백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격 비중보다는 왼쪽이 40%, 오른쪽이 35%로 측면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강점들 속에서도 또 수비적으로는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잘 막지 못하는 부분들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파리를 상대로는 조금 상성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신속한 역습 축구를 하면서도 쇼패스를 잘 쓰고 볼을 또 점유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스페인 특유의 점유 축구의 효율성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좋은 평을 받았던 소시에다드거든요. 어찌됐거나 파리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는 조금 단조롭고 지루한 경기보다는 화끈하게 치고받는 경기가 될 수 있겠는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기록을 보면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의 아데엠인데 36.3km였거든요. 그 다음으로 빨랐던 것이 36.1km의 음바페였고, 또 5위에 35.6km의 하키미가 있어요. 이런 빠른 스피드 마스터들이 좌우 측면에 있는 파리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의 측면의 허점을 좀 공략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난타전 끝에 결국에는 결정력이라든지 또 경험의 측면에서 우세한 파리가 8강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쿠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라리가 무대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로나와의 개막전부터 골을 터뜨렸고, 셀타비고와의 2차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했고, 그라나다와의 경기 5-3으로 이겼던 올 시즌 첫 승리에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죠. 헤타페전, 빌바오전의 득점, 그리고 마요르카전 도움, 가장 최근에는 비아레알과의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크게 이길 때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거든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직 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잘츠부르크 원정에서만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했는데, 이 어시스트도 조금은 이제 도움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일단 이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켈 메리노의 슈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됐죠. 오른쪽에서 자신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잘 내주긴 했지만, 이 슈팅이 이제 과감했고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고요. 그 이후 전반 추가 시간에 본인이 넣은 골은 또 메리노의 도움을 받았는데, 좋은 침투에 이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쿠보 선수가 결정력, 마무리 상황태에서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잘츠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유일한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역습 상황에서 그냥 공을 툭 밀어주면서 브라이스 멘데스와 2대1 패스 과정에서 밀어줬고, 브라이스 멘데스가 거의 뭐 한 5-60m를 단독 질주한 이후에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이제 브라이스 멘데스의 솔로 골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뭐 밀란을 상대로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중요한 경기들에서 제 몫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큰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와 소시에다드는 양 팀이 이제 공식 경기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국가를 봤을 때는 이제 파리가 스페인 팀과는 많이 만났죠. 특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전적에선 열세입니다. 바르셀로나와의 13번 대결도 4승 3무 5패, 거의 호각에 가깝긴 하지만 승률이 30%에 불과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12번의 경기도 4승 3무 5패,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많이 졌어요. 그래서 승률이 33%였습니다. 세비야와의 두 차례 대결은 모두 이겼었고,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경기는 2승 2패, 빌바오와도 1승 1패로 뭐 승률이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발렌시아의 경기는 1승 1무고, 라신과 한 차례 만나서 이제 한번 비기는 등 스페인 팀을 상대로는 전적이 우세한 팀이 세비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및 본선에서 올랭피크 리옹을 만난 것이 프랑스 팀과의 유일한 공식 전적인데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3-2004 시즌 때는 두 번 모두 졌지만 2013-14 시즌에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이제 예선전을 돌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아직 이제 경기가 열리기까지 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 모두 아시안컵을 소화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 상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에 안드레 실바 또는 이제 브라이스 멘데스가 배치되거나 오야르사발이 올라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안드레 실바가 진짜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쿠보가 오른쪽, 오야르사발이 왼쪽이 될 것 같고요. 멘데스와 메리노가 두 명의 맷잘라로 뛰고 수비맨드가 포백 앞을 커버하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할 텐데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쓴다면 조정이 있겠죠. 4-4-2로 전형을 바꾸면서 공격 숫자 하나를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워낙 많은 전술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거의 왼쪽에 뛰고 있고 에메리의 컨디션이 정상일 경우에는 에메리를 뺄 수가 없는 가운데 비티냐 선수도 거의 중용되고 있고 수비적으로 우가르테도 뺄 수 없으니까 음바페, 덴벨레, 이강인으로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우가르테, 비티냐, 에메리인데 이강인 선수가 하이브리드 미드필드로 뛰고 오른쪽 측면은 하키미가 차지하면서 좌우 측면을 이강인, 음바페, 하키미, 덴벨레 요렇게 이제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리카와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가 뛸 것 같은데요. 16강전 경기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이 많은 경기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배정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어요. 한국 시간을 보자면 16강 1차전의 첫 번째 경기들은 14일과 15일 새벽에 열리고 두 번째 경기가 20일, 22일 새벽에 열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5, 6일 새벽이나 13, 14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 이제 파리의 경기가 열리는지는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흐름과 엔리케 감독의 이제 판단을 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16강전도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조금 이강인 선수를 억가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르 파리지앵이 새벽에 있었던 릴과의 경기 1대1 무승부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를 좀 이례적으로 굉장한 혹평을 했어요.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논조로 많이 이제 기사를 쓰고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이제 릴과 파리의 경기 평점 기사 제목에서 덴벨레는 영감을 줬는데 이강인은 논외의 선수였다. 평가하기 어려운 선수였다라고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평점 3점 최저점을 줬고 덴벨레에게 6점으로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한국 선수의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22분에 적절한 타이밍에 덴벨레에게 패스를 줬지만 나머지는 그는 너무 중립적으로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덴벨레에 대해서는 6점을 주면서 전반전에 유일한 위협이 그의 측면에서 나왔다. 몇 번이고 주도권을 잡았고 상대의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2분에 결정적인 1대1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평가를 했는데 부진했던 팀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그를 빼고 나온 또 아센시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동점골을 내줬다라면서 덴벨레를 잘못 뺐다라는 평가까지 한 것인데요.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런 평가와 상반됐던 것은 프랑스에서 그래도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레키프의 평가입니다. 물론 레키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온당하게 평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 4점, 음바페 4점, 바르콜라 3점,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에게 5점 주면서 결국에 이제 공격 라인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는 그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논평 내용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했고 21분에는 덴벨레를 향해 좋은 스루 패스도 했다. 물론 41분에는 조금 깊이가 부족했던 패스도 있었지만 이강인이 움직임과 스피드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리카 에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얻었던 63분의 상황도 이강인을 통해 나왔고 세트피스에서도 정확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들이에요. 이 정도 평가면 사실 6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6점은 이제 골키퍼인 테나스와 수비수인 다닐루에게만 줬기 때문에 5점이면 파리의 전체적인 선수들 중에서는 좋은 평가였다고 했으니까 평점 자체는 아쉽다고 하더라도 르 파리지앵이 이강인 선수를 최악의 최저 점수를 주면서 혹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게다가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을 보더라도 폰모업의 평가를 보면은 덴벨레 7점, 이강인 7점으로 점수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을 넣은 음바페가 7점, 6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면 패스 성공률이 88%로 굉장히 높았고 그러면서도 키패스가 2개였고 크로스 7개 중에 2개만 성공하긴 했지만 크로스가 대부분 날카로웠어요. 드리블 시도 3개 중에 2번을 성공할 정도로 그립
드리블도 좋았고 상대와의 14번이나 볼 경합을 하면서 7번이나 승리했고 공중볼도 2번 중에 1번 승리했고 파울도 3개나 얻어냈고 태클도 2개나 있습니다. 공수 양면에 거쳐서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 내내 덴벨레가 아닌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많은 공격 장면이 나왔거든요. 전반 2분에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때도 수비 2명 사이에서 힘으로 버텨내고 스루 패스를 줬고 바르콜라의 컵백을 음바페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회가 무산됐고 전반 21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거의 30m 이상을 장거리로 돌파한 이후에 덴벨레에게 패스를 줬고 덴벨레의 슈팅이 골대앞으로 빗나갔어요. 이거는 덴벨레가 잘한 게 아니라 덴벨레가 기회를 놓친 거고 이강인 선수가 잘한 장면이니까 르파리지앵의 평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 41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따내고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이후에 덴벨레에게 스루 패스를 줬는데 덴벨레가 이제 이 패스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수비가 잘라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르파리지앵은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반 45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마르키니스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어요.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야 되는 장면인데 마르키니스가 못 넣은 거죠. 그리고 63분에 이강인 선수가 6명의 릴 선수 사이에서 공을 지켜내고 빠져나오면서 스루 패스를 줬고 이 패스가 바르콜라를 거쳐서 리카에게 이어졌을 때 리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음바페 선수가 득점을 한 거거든요. 6명의 선수를 제끼고 줬던 이런 탈압박에 이은 패스는 분명히 결정적이니까 레키퍼에서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날에 미친 경기 영향력은 덴벨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77분에도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내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잡자마자 수비 2명 사이에서 음바페의 침투를 정확하게 보고 찔러줬는데 이 패스를 또 음바페가 못 살렸어요. 즉 이강인 선수는 할 걸 다 했는데 오히려 음바페나 덴벨레나 이런 선수들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파리가 이기지 못한 것이니까 이 평가는 분명히 억까다. 파리의 팬들, 파리의 팬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공격진 최고 점수인 6점을 주면서 이강인이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줬고 그가 많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잘 싸웠다는 신호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의 투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속달이 되면 파리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는 평가도 했고요. 또 다른 프랑스의 유형 매체인 막시푸 같은 경우도 물론 덴벨레에게 6.5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준 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주면서 한국 선수인 이강인이 전진하면서 변화를 시도했고 전반전에 덴벨레에게 최고의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정확한 패스도 선보였고 최고의 기량을 뽐냈고 경합도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매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평가를 한 건 아니고 르파리지앵만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평가를 할지 저희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저희도 살펴보고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왕 17라운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는 이제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죠. 메스와의 경기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르파리지앵의 입을 꾹 닫게 만드는 활약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프랑스 현지 반응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